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디컬 푸드 R&D 연구소장이자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그것,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것, 바로 심장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혈관은 혈관이 깨끗한 것이 장수의 제1의 열쇠이기 때문에 깨끗한 혈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본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온화하시고 너그럽고 또 젠틀하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라이프요원의 김성국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너무 과분합니다. 예, 저는 라이프요원의 그 내과를 하는 김성국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순환기 내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심혈관 쪽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장수를 하되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 첫째가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혈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건가, 또 그 의학적 도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오늘 이번 1시간 동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토요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밖에 있으실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들어야 될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어진 이 1시간에 가능하면 김성국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강의부터 시작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시다시피 댓글 달아주시면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혹시나 정말 이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대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죠. 저는 그게 첫 번째가 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면역이라든지 호르몬, 대사, 그 다음에 근골격계도 중요하죠. 이게 나이 들수록 만약에 낙상을 한다 그러면 급격히 수명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근육, 관절 이런 걸 유지하는 거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치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혈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이 자료,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뭐에 대한 것 같습니까? 이 소장님 혹시? 뭘까요? 네. 콩팥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콩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다 알죠. 얼굴이죠. 네. 뇌는 빼고 우리 그 피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혈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른 장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게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그 구조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다 깨끗합니다. 건강한데 나이 들면서부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는 저는 운동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이 우리 혈관에 혈류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운동하면서 그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그 혈관을 계속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도 앞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혈관도 동맥경화가 문제인데 이것이 한번 생기면 이게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가역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누가 만드느냐? 흐르는 혈류가 만드는 것.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류뿐만 아니라 혈관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라든지 이제 이게 물론 담배는 혈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데도 안 좋겠지만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 산화제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산소보다 200배 이상의 강력한 산화력이 있으니까 그 혈관을 상하게 하죠. 내벽을 상하게 하니까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환자분들한테 이것만은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은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좀 절주하는 게 필요할 거고, 비만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작용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또 혈관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거는 의학적 도움을 얻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기저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동맥경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약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을 써서라도 철저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문제가 있을 거고, 호르몬이나 이게 대사 개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혈관 개선 문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관 문제라면 결국은 이게 동맥경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경동맥을 이용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경동맥을 택했느냐? 경동맥 초음파는 정말 아주 간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초음파가 정확하게 이 혈관의 내막, 내중막 두께를 갖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그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떨어질 겁니다. 협착 이런 거는 잘 찾아내겠지만 이게 그 내중막 두께는 초음파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잠깐 그 경동맥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경동맥이 목동맥. 그죠? 목의 동맥.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혈관 얘기 중에 경동맥 초음파가 뭐지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경동맥 초음파는 목 초음파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걸 택했느냐 그러면 비교적 굵은 혈관, 굵은 동맥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치도 중요하죠. 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동맥 초음파를 택했습니다. 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보이는 소견을 우리가 참고하면 전신 동맥의 상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경동맥의 상태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이것도 위험인자 하나로서 고혈압이라든가 이게 당뇨라든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위험인자로 이거 하나에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내중막 두께가 두껍다. 또 그리고 경화반, 두꺼워진 부분을 이제 경화반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개수가 어떠냐, 그 다음에 그게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확률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동맥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보이는 이 뼈가 쇄골입니다. 빗장뼈. 그 아래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에서 우쇄골화 동맥이 나옵니다. 우쇄골화 동맥이 나오고, 그 동맥에서 가지로서, 오른쪽에서는 가지로서 경동맥이 나옵니다. 여기가 총경동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난이거든요. 이게 뇌로 들어가는 내경동맥과 얼굴로 가는 외경동맥이 나뉩니다. 여기가 분지부 또는 경동맥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동맥경화가 잘 생깁니다. 이런 꺾이는데, 나뉘는데, 이런 데서 약간의 와류가 걸리니까 여기서 혈관 내면이 잘 상하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이런 데서 특히 잘 생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의 소견입니다. 보시면 이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피가 흘러가는 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강 바깥에 보면 얇은 층에, 회색 층에 이런 그 길게 이렇게 깔려 있는 이 두께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내중막입니다. 이 내중막 두께를 0.8을 대략 기준으로 합니다. 0.8mm입니다. 밀리미터 이하이면 정상이다 그러고 이상이면 비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두꺼워져 있죠.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2.8mm가 됩니다. 1.5mm 이상이면 그때부터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러나 1.5mm 이하라 하더라도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적을 뿐이지 괜찮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0.8 이상이면 위험성은 있다 이래 보시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혹시 이 소장님께서도 경동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어가지고 예. 봐본 적은 없고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저희 예.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초음파 보는 거 배우니까요. 예. 그때 이제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그럼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에 네. 따라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떨리는데요. 40대라고 네네. 해도 안전하다고 맞아요.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뵌 분인데 아, 41세 여자분인데 그 경동맥 두께가 1.7mm 정도. 아, 그래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요즘 그런 정말 경우도 있어요. 두꺼운. 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자기 혈관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네.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저희 나라에 경동맥 그 내중막 두께 표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40대는 0.68, 아무래도 얇죠. 네. 그런데 70대가 되면 0.85mm입니다. 갈수록 두꺼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한 1.5가 돼서 내가 70대인데 1.5가 돼서 정상이다. 그래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비정상입니다. 예. 이게 75%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사람들의 그 내중막 두께,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측정해서 그 사람들을 7년 동안 이게 그 추적 관찰했습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위 20%, 그러니까 그 얇은 사람들, 얇은 쪽 20%는 7년이 지나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당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상위 20%는 어떻습니까? 거의 25%가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배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동맥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로는 전신 혈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혈관 상태가 좋은 사람이 그런 그 리스크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혈관하고 건강은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전 세계 여러 군데의 데이터들을 다 이게 종합해서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냐 하면 그 경동맥 내주막 두께가 0.1mm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은 15%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은 18%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1mm 차이가 사실은 굉장하죠. 이게 자기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우리 그 동맥경화가 오지 않고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걸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0.6mm부터 0.7, 0.8, 그 다음에 1mm 이렇게 각 구간별로 해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당 1년에 몇 사람이 그러면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뇌경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게 0.6mm부터 시작을 해요. 해서 점점 0.1mm 늘어날 때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뇌경색을 당하는 이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예를 들면 1mm 이상이면 5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mm 이상이면 1000명당 5명은 매년 뇌경색으로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 현상인 거죠.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숫자로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건조해 보이지만 예. 그걸 해석하고 나면 진짜 조금 무서운 예.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두꺼울수록 확실히 늘어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1mm까지를 이제 맥스로 잡았죠. 네, 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1mm 이상인 것과 그 이하인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여성인 경우가 더 위험하네요. 네. 이하인 사람보다 네. 이상인 사람이 3.3배 그 뇌졸중 위험이 네, 높다는 네. 거예요. 네. 남자는 2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음. 이거는 전부 다 0.6mm 이하인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 하니까 그 1mm 이상 되는 사람은 그 0.6mm 이하인 사람에 비해서 무려 8배 반. 뭐 절대적으로 얇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부지런히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운동 효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저는 한 4번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힘든 운동은 안 하셔도 돼요. 걷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걷는 거죠. 네, 속보로. 네. 그래서 적어도 40분. 네. 기준은 약간 땀날 정도. 네. 호흡이 약간 가쁠 정도로. 맞아요. 그럼 맞아요. 협심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라인에는 그래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땀 나는 정도라고 이제 보통 예.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여름엔 땀이 나고 겨울엔 안 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때는 하면서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아니면은 예.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할 수 없는 정도 길게 대화하기는 어려운 정도 요렇게 좀 안내해 드리면 좀 잘 따라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협심증 있는 분들은 아, 네네네. 약간 뻐근할라 할 정도. 아, 예. 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네, 넘어가지는 않고. 그 상태 되게 두려워하시는 예. 상태신데. 그걸 자꾸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네네. 자꾸 부닥치면서 그러면 혈관이 발달하는 거죠. 네네. 그런 그 허혈 상태가 네. 그 혈관 발달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네. 그 허혈 상태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음. 예. 그래 그때 활발하게 혈관이 네, 재생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진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내중막 두께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그 보통은 지금 병원에서 이게 그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 했을 때 그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 그러면 협착 정도의 의미를 둡니다. 네. 그래서 70% 정도 협착이 있다. 그리고 특히 증상이 있다. 네.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시술을 그때는 해야죠. 네. 예, 네. 그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혈관 확장술, 그 다음에 스텐트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엔도아트렉토미 아니면 바이패스를 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해야죠. 네. 하고 그러면 협착이 70%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로서는 그것도 한 50% 이런 넘어가면 그때는 그 항혈전제를 그 쓰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좀 혈전을 좀 억제하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스타틴은 그 장려를 합니다. 네. 비록 이런 경우에는 고지혈증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사실 이건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우리가 의학적으로서는 이게 참 답을 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좀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동맥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시도들도 있는데요. 이게 동맥경화가 진행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진행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게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스타틴 같은 걸 쓰죠. 그리고 검연하고 운동하고 이게 이제 그 진행을 억제하는 이제 그게 이제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그게 아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정상 혈관입니다. 네. 이게 내면이 깨끗하죠? 네. 혈관 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을 보시면 여기에 노란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동맥경화반이죠? 네. 예, 동맥경화입니다. 이게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 네, 이게 죽상경화반인데 예. 다양한 염증 세포의 사체들과 지방과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내벽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교수님이셔서 역시 정확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네. 되는데 그 쌓이면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백혈구, 특히 이게 대식 세포가 그 다음에 침투에 들어가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파괴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만성염증이고 그 죽상이라고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게 만약에 터지면 그때 바로 엄청난 혈전 네, 이벤트를 맞습니다. 만들고 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게 비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가역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발표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건 다시 돌이킬 돌아갈 수 수 있는 거죠. 있다. 네, 예, 네, 맞아요. 다시 돌아갈 수 희망적인 있는 거죠. 얘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이 이제 빠져나가죠. 네. 빠져나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던 그 대식 세포가 이번에는 회복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죽어서 고름이 됐던 게 네. 이제는 이게 변형이 성격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갖다가 그 없애주는. 이물질을 갖다가 네. 제거하는 네. 제거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도 빠지고 백혈구도 이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런 점에서 고무를 받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저 다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기존 해오던 거였지만 아무래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야죠. 네. 그 낮추면 혈전을 만드는 다시 원료를 돌아가기가, 없애니까. 예,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혈관 내벽에는 쌓여 있고 바깥에도 여전히 높다 그러면 계속 더 축적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깥을 갖다 낮추죠. 네. 낮추면 다시 돌아가기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뭐 지금도 해오고 있죠. 스타틴을 네. 쓰고 에지티밉을 쓰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을 또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콜레스테롤 문제는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관계된다고 네. 했죠. 그래서 이 염증을 좀 줄여보자, 네. 감소시켜보자, 맞아요. 또 나아가서 그 백혈구 기능을 돌려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쓰이다가 좀 시들해졌던 거 오메가3. 아, 네. 오메가3에는 그 EPA, 네. 에이코자 펜타노익 애시드 이것이 쓰였습니다. 네. DHA는 좀 이거나 못한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써서 이제 그 시도들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또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세 번째, 결국은 혈관 자체가 좋아져야죠. 네. 네. 그러니까 혈관에 내피세포가 재생된다.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것도 그 경화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결국은 경화반이죠. 네. 동맥경화반이라는 것도 결국은 염증이고 상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경화반이 이제 예.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딱딱한 판 같은 거죠. 경화반. 그렇죠. 네, 그것이 쌓여서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예. 거, 그걸 안에 쌓여서 네, 이렇게 맞아요. 그 혈관 안쪽으로 부풀어진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걸 네. 그래서 밖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반점처럼 보이니까 반이라고 말을 쓰죠. 예.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약간 좀 제일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원장님 머리에 가려가지고 아, 예. 3번이 안 보여.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화면을 조금 줄여주시면.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 혈관 그 내피를 네. 그 재생을 증가시키고 개선시키는 게 뭐가 있느냐? 앞에 그 복잡한 방법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운동이에요. 운동이에요. 맞아요. 네. 이건 돈도 들지도 않아요. 네. 네. 시간이 듭니다. 네, 시간이 들고 약간 돈도 조금 의지가 듭니다. 필요하겠죠. 네, 네, 예. 맞아요. 근데 자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예. 얼마 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가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평생은 길게 한다. 네, 그래서 수명은 길게 할 수 있다. 하루는 좀 짧게 하겠죠, 운동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수명을 길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운동을 그 이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이 혈류량 증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영향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각자는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로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치 않은 그 치료 목적의 그런 혈류량 증가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ECP라고 하는 겁니다. 체외 역박동술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니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는 이게 뭐냐 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 관상동맥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관상동맥은 동맥이 특이하게도 심근을 통과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는 되려 네. 그게 혈류량이 떨어지고, 네. 이완할 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동맥 혈류하고는 반대죠. 네. 그래서 여기를 관상동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완기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 그게 답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동맥에다 풍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완기 때 풍선을 부풀려 주는니다. 네. 주면 어떻게 되냐면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그때 늘어나는 거죠. 네, 네. 그걸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너무 뭐 어렵고 대동맥 속에다가 네. 뭐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간편하게 네. 그러지 말고 밖에서 이게 동맥을 짜주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지에 우리 그 동맥들이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다가 이게 그 압력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비가 어마어마했어요. 큰 장비 속에 들어가서 네, 수압으로 짰거든요. 왠지 제 생각에도 진짜 커야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큰 챔버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간편하게 공기로 하는 걸로 아주 간편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ECP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FDA에서 물론 다 승인이 되어 있고, 그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그 심혈관 또는 그 심장 재활 이런 데 네. 그 치료 목적의 장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의 것들은 좀 바늘을 어쨌든 찔러야 되니까 그런 걸 해보기 전에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치료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짜주면 심장의 혈류가 예. 늘어나면서 예. 네, 심장 혈관이 좀 더 혈류가 늘어나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예. 이야기고요. 네. 위에 그 도표를 보시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각각이 네. 이거는 뭐냐면 혈압기 그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커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0.05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짜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동맥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짜주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쫙 공기가 빠집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심장에 이게 심전도를 달아서 그걸 가지고 이 기계가 심장이 수축하는 것, 이완하는 걸 갖다가 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짤 때는 멈추고 네. 심장이 그러니까 이완할 때 그때 이 기계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짜고 기계가 한번 짜고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면서 플래티즈모그래피라고 해서 그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 있죠. 네. 손가락에도 네, 꽂아서 네. 그걸로 해서 혈류 측정을 그걸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전도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앞부분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네. 이거는 정상적인 이제 심전도가 뛰면서 밑에는 이게 혈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 심장이 이게 하는 펌핑하는 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계가 작동하거든요. 네. 이 CP가 작동하면서 보면 이제 하나의 다른 하나가 봉우리가 더 커브가 하나 네. 더 나타나죠. 네. 이게 뭐냐면 기계가 짜준 겁니다. 네. 기계가 짜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우리 몸의 이완기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혈류 밑에가 더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심장이 짜는 것, 그 다음에 기계가 짜주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적을 계산하면 그 혈류량에 비례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혈류량이 늘어난다 그 뜻입니다. 네. 예.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그래프인데요. 그때 이 기계를 작동하는 데는 좀 세밀한 그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되지만 좀 수동으로 타이밍을 좀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압력을 또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아요. 적응하면 점점 올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적은 압력에서 이제 적응하면 이제 올려주는데 제가 이제 이걸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가 이게 기계가 짜는 거라 그랬죠. 네. 앞에는 심장이 짜는 것. 네. 그래서 압력을 올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게 점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네. 예. 그 치료의 기간 동안 점점 늘려가는 예. 거가 되는 점점 거죠. 적응하면 가능하면 이게 최대한 압력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는 낯서니까 힘들어하지만 금방 다 익숙들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압력을 자기가 올려달라고 또 그러세요. 네네. 예. 또 아프지 말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것 중에도 예. 통증이 있는지 요 시술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지. 통증은 전혀 없어요. 네네. 예. 다만 처음에 이게 압박하니까 압박감을 느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아가면서 조절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비용은 뭐 있긴 있는데 나중에 또 뒤에 내용 예. 다뤄지면서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CP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CP는 이게 심박출량을 갖다가 확실히 느립니다. 그래서 심부전 치료에도 쓰입니다. 네. 예, 쓰이고 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혈관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죠. 네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NO, 네. 일산화탄소. 우리는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만 우리 일산화질소. 몸에서는 네네. 혈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호르몬과 같은 네,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일산화질소. 이게 네. 혈관 확장도 시키고 염증도 억제하는 네, 그런 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혈관 관계되는 혈관을 물질들. 갖다 수축시키거나 네, 네. 아니면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은 또 감소시켜 줍니다. 네. 이게 이제 검사상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뒤에 네, 그 다음에 또 효과가 이 CP를 하고 나면 혈압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고혈압인 경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혈압약을 이게 좀 감소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용량을 줄이실 수 있게 예.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럴 수밖에 거고. 없겠죠. 네, 네. 딱딱한 게 좀 풀리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개선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혈류가 예. 더 잘 도니까 압력이 그만큼 안 올라가도 맞습니다. 돼서 네.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명한 실험인데요. 초창기에 네. 그러면 역박동술이 과연 그러면 관성동맥 이런 동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그걸 실제로 입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에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 심장에다가 역박동술을 갖다 해서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기 전,
한 후 하얀 것은 다 혈관들입니다. 네. 특히 작은 혈관들이죠. 이거는 그 척부 혈관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콜라테랄.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거 봅니다. 그 결국은 이게 심장에만 그렇지는 않겠죠. 네. 다른 데도 비슷한 그런 그 발달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ECP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아마 따왔는데요. 이게 크게는 심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말초혈관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심장에 대해서는 이게 동맥을 언제 짜주느냐 하면 심장이 짠 다음에 이완기 때 이걸 짜니까 심장이 한번 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더 짜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나 이런 데는 혈류량이 더 증가되겠죠. 네. 증가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를 짜거든요. 하지에 우리가 그렇네요. 혈류량이 많이 모여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혈류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맥입니까? 정맥입니까? 정맥이죠. 정맥입니다. 거의 70%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짜주니까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량이 발류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쉽게 박출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축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축기 때는 또 이게 압력을 줬다가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장이 짤 때는 앞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때 짤 때도 쉽죠. 네. 이완기 때는 잘 채워주죠.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덕이 되는 거죠. 네. 예. 일을 덜어주는 예. 역할을 하게 그래서 되는 거죠. 그걸 심장이 수축할 때의 부담을 우리는 이제 애프터 로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수축 시의 부담이라고 네, 말을 네. 바꿨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에 대동맥의 압력이 높게 걸려 있으면 심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 이 심장병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짜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압력을 그렇죠. 이겨서 짜내야 되니까 심벽이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뻗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개선시켜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말초 혈관에 작용하는 거는 여기도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전단응력, 쉬어 스트레스라고.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서 혈관 내면을 갖다가 썰면서 밀어내죠. 네. 그 힘이에요. 그 시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네. 전단응력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피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변화가 생겨요. 그 좋은 마찰력에 거는, 의해서 네, 이제 마찰력 비슷하죠. 네, 네. 그 마찰에 의해서 그 내피세포에 자극을 네. 주는 것, 그것이라 보면 되겠죠. 네. 그때 그러니까 혈관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성장 인자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VEGF 우리가 많이 쓰죠. 네.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근데 반면에 희한하게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들은 줄어듭니다. 네. 엔도텔린 이런 것들, 네. 그 뭐 BNP 이런 거 우리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신부전 때 이런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여기 일산화질소, 이것도 일산화질소, 이것도 증가하고 염증을 또 유발하는 것, 사이토카인들은 또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작용을 하죠. 네, 네. 이게 결국 뭐가 만듭니까? 혈류가. 그러니까 예. 뭔가 몸 입장에서 혈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 이거를 많이 퍼뜨릴 수 있는 혈관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필요성에 이렇게 의해서. 네, 신호가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물질은 많이 만들고 수축하는 건 적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몸도 혈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치면 시간 지나면 아물지 아물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혈관도 계속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힘이 있고 이게 손상이 있고 네, 이게 맞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잘 안 될 때 진행되는 게 동맥경화고 그 다음에 혈관 파열이고 이래 보면 되겠죠. 네. 이러한 작용들 때문에 이 ECP가 그러니까 내피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하니까 이 동맥경화를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운동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게 네. 더 이렇게 그쵸. 보상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운동도 굉장히 혈류가 중요하죠. 늘지만 예. 지금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강도가 있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예, 치료 목적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ECP를 외국에서는 여러 군데 사용을 합니다. 그 적응증은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그 뇌혈관 질환에도 사용하고 말초혈관에도 사용합니다. 네. 수족냉증이라든가 심지어는 발기부전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그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들 많이 네, 보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뭐 네. 성기 주변도 피가 빨리 많이 몰려야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수족냉증도 손끝 결국은 발끝에 그렇습니다. 말초혈관이 가늘어지는 거니까 네. 또 도움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도 실제 운동하면은 좋아지고 좋아지거든요. 이 예. 치료하면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예, 좋아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네, 하는 네,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해서도 효과가 오래 가느냐? 오래 가는 겁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3년, 5년 지나도 75% 협심증 약이라든가 당뇨약, 이게 그다음 고혈압약 이런 걸 감량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 질병이 있든 없든 운동 능력이 상당히 많이 개선됩니다. 네. 혈관 발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네.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뭐 그 두통이라든가 기억력 뭐 이런 등등 뭐 우울 이런 개선도 심지어는 네. 우울증도 개선이 됩니다. 운동이랑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네, 예. 네. 아마도 그거는 혈류가 되면서 뇌기능 개선하고 관계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혈압, 높은 혈압을 떨어뜨려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그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말초동맥의 그 딱딱한 정도를 갖다가 개선시켜 준다는 것, 발기부전에 대한 이런 논문, 그 다음에 박출량을 갖다가 한 25% 증가시켜 주더라. 이런 데이터들,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치료를 하면서 경험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60세 여자분이신데 지금도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 흉통을 주소로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실제로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약을 쓰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치료를 하셨는데 토탈 52시간, 보통은 35시간이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자원해서 더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우측 우세가로 동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맥경화반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2.7mm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1.3mm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이신데 다른 부위입니다. 이거는 우측 경동맥 또는 이게 분지부인데 처음에는 한 2.5mm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7mm로.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좀 차이가 있죠. 네. 0.1mm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뇌졸중 경우에는 18%죠. 심근경색은 15%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69세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안 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분은 목에 이게 맥동성이 느껴져서 네.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고요. 약도 쓰고 계신데 이분은 처음에를 보니까 4.8mm로 굉장히 이게 두껍죠. 네. 다행히 이분은 이게 경화반이 이게 그 균질성입니다. 네. 예, 여기에 칼슘이 들어가고 염증이 이제 염증 세포들이 들어가면 이제 불균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다행히 이분은 아직은 깨끗하십니다. 해서 지금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3.5mm로 눈에 보이게도 차이가 있죠. 네, 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초창기에 해봤던 경우인데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였습니다. 64세, 당시 나이로 63세 남자분이신데 어지러움증 때문에 오셨는데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2-3번 치료를 하시고 그 약 석 달을 하셨는데 3.6mm 되던 게 한 1.6mm입니다. 이게 그 초음파 사진 퀄리티가 안 좋은 거는 과거 네.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45세 남자신데 이거는 고혈압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셨는데 1.7mm였다가 0.7mm, 토탈 35시간. 네. 이 CP는 토탈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채우시고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거의 정상이 됐어요. 네. 정상이 됐습니다. 이분은. 네. 이분은 63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어지럼증으로 주소를 오셨고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약도 쓰고 계시고 이분은 지방에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세요. 네. 그러니까 집중하실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총 35시간을 다 하셨어요. 채우셨는데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1.32에서 시작해서 최종 0.9mm로 해서 이제 거의 좀 안정권에 들어갔다 볼 수 있겠죠. 네, 예, 네. 그런 정도가 되셨습니다. 네. 예, 우리 여러 사례 중에 일부분 좀 뽑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이제 50분까지긴 한데요. 뒤에 다행히 다른 선생님 강의가 없어서 조금 시간을 원장님께서 할애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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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 초기부터 듣고 계셨던 분인데요. 탁구의 왕자님께서 운동 얘기할 때 질문 주셨었어요. 탁구를 매일매일 중독처럼 하고 있다. 탁구도 혈관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네. 답은 좋은 중독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매일 하세요. 매일 하시고, 네. 다만, 이제 탁구 왕자님이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50세 이전이신 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좋고요. 조금 다른 혈관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후에 식사 관리나 아니면 스트레칭 이런 거를 병행하시면 효과를 또 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탁구를 갖다가 너무 즐기시다가 피로가 누적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풀지 않은 채로 계속 하시다가 이 회전근개 나가고 한 분들 저희 병원에 옵니다. 이런 운동들이 조금 너무 무리해서 이제 빠져들면 몸이 좀 근골격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엔 좋은데 근골격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유님께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없으면 혈관이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요게 뒷부분에 어떤 분이 안나 JJ님께서도 이 비슷한 질문하신 게 있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 하셨냐면은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는데도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게 그럼 뭐 때문이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 관점은 어떠신지. 네, 제 대답은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분들도 동맥경화가 있으세요. 오늘 제가 봤던 분도 그렇고 전혀 가족력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동맥경화가 이미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 저런 질환이 동맥경화를 잘 만든다는 것이 저게 없다고 동맥경화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가족력, 유전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약간 또 슬픈 얘기인데 약간 타고나는 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정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제일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네, 네. 이것도 일종의 에이징 프로세스,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변화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 문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유전적인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운동이고, 식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항산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 무배추, 네.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 네, 네. 그죠? 양파 이런 것도 좋을 거고, 그리고 생선 쪽이 더 낫겠죠. 맞아요. 육류 지방은 아무래도 염증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네, 네. 나을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아이디 참 많은 환자분들한테 듣던 이야기인데 왜 배만 나와라고 항상 하시는데 왜 배만 나와님께서 라면을 5개씩 먹는다고요? 하루에? 한 번에? 아무튼 저는 라면을 5개씩 먹어요. 한 번에 먹을 때 살도 많이 쪘어요. 배만 많이 나오고 심장이 조이고 그러는데 살이 찌는 것과 심장 조임이 관련이 있을까요? 물으셨는데. 예. 이게 가슴에 어떤 조이는 정상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예를 들면 계단을 어느 정도 오르면 생긴다. 빨리 걸으면 생긴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비만은 동맥경화하고 바로 관계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 혈관 상태는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왜? 이제 간편하게는 경동맥이 간편하고, 관상동맥을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CT를 하면 조영술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 부하 검사 이런 것도 해보시면 되겠죠. 이 심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상태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집에 라면을 사놓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보이면 저도 그런데 집에 있으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안 사놓으려고 하는데 라면 5개씩 먹으면 안 돼. 그거를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이 라면은 약간 트랜스 지방에다가 국물도 짜고 이러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십니다. 디귿시님께서 요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이 뭔가 뻑뻑하고 뻐근하다. 혹시 고혈압, 뇌혈관, 목동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왔다. 이런 환자분들 많이 봤는데 지금 질문도 그런 질문이에요. 목이 좀 뻑뻑하거나 뻐근한 기분인데 목 쪽 혈관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목에 경동맥의 동맥경화하고 이게 뒷목이 뻣뻣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대개 그거는 이 근골격계 맞아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렇지만 네네.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다가 동맥경화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 경우가 있죠. 있고 맞아요.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맞아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흔하게는 목이 뻑뻑한 거는 이제 자세 때문이고 이제 목 디스크나 이런 거에 오히려 좀 가깝지만 대체로 목 디스크가 있으실 나이의 분들이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가서 그런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모니터를 자꾸 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이게 목이 굽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턱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거리를 두고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딸려 들어가지 말고 맞아요. 반대로 거리를 두고, 그러면 약간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점점 그래서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게 좀 굽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맞아요. 요거 많이 그 다음 질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디자인 지인님께서 왜 동맥경화가 있고 정맥경화는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 자체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맥은 경화 같은 딱딱해지는 질병이 많고, 정맥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지정맥류처럼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 구조의 차이? 우선은 기능 차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동맥은 압력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강한 압력을 견뎌야 돼요. 네네. 그래서 구조가 그 안에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층이 있고 네. 바깥에 질긴막이 있어요. 네네. 예. 그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중막 두꺼워진 걸 또 경동맥으로 봤던 거죠. 내막, 중막, 네네. 그거를 이제 두꺼워진 거죠. 네네. 그 사이에 콜레스테롤, 이런 껴있는 염증세포 거고. 이런 네네. 것들이 끼니까 네. 그래 되죠. 그런데 정맥은 그 근육층이 대부분 없습니다. 맞아요. 예, 네.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 정맥은 이게 그 볼륨 수용체예요. 압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을 혈액의 양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게 담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돌아가기를 갖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밸브가 판막이 달려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돌아가게. 네. 이건 힘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것도 돌아가게 하는 많은 부분은 옆에 붙어 있는 동맥이 만들어줍니다. 뛰면서 옆에서 약간씩 눌러주는 펌핑하는 역할을 해주죠. 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게 그 발브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그때는 동맥류, 그러니까 그죠. 정맥류가 되죠. 되는 거죠. 정맥류가 되죠. 또 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또 이 동맥도 건강하지 않은 분들, 거기에 이제 근육도 좀 적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원장님 처음 시작하셨던 말씀처럼 운동이
동맥이든 예, 정맥이든 맞습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예. 네. 플라워에이님께서 동맥경화증과 경동맥 초음파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말씀하셨고요. 플라워에이님께서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받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네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 1년에 한 차례 네. 정도는 이게 그 건강검진 차원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없다면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되겠죠. 네, 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검사 주기가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경동맥 초음파는 아직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걸로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처음에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의학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검사 문화 자체가 보통 2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이 짝수년에 하고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이 홀수년에 하는데 동맥경화만을 위해서 또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2년에 한 번 아니면 네. 4년에 한 번 네, 이런 좋습니다.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워에이님이 같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고지혈증에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인 것 같고 또 사구체 신경, 콩팥도 조금 안 좋으시다. 혈관 질환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오늘 초반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슬라이드를 캡처하셔가지고 잘 이제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플라워에이님께 좀 추가로 말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자기 면역을 좀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추가로 해볼 음식 수 같은 있는 것도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염증 네. 쪽이 아니라 항염증 쪽으로, 그러니까 네. 산화 쪽이 아니라 항산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운동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대로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도 그게 신장도 결국은 다 혈관 덩어리죠. 네. 사구체 신염이라고 사구체 자체도 결국은 혈관 뭉치지 않습니까? 네. 모세혈관. 네. 네. 결국은 혈관이 좋아져야죠. 그리고 이상 그러니까 고지혈은 그건 좀 철저하게 그건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프지 말자님께서 헬스 아까 운동하실 때 하신 질문인데요. 그 우리 걷기 빠르게 걷기 말씀하시던 찰나에 질문해 주셨었어요. 헬스도 좋을까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네, 헬스도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 견해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건강한 장수죠. 맞아요. 그걸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코어 근육이 네. 이게 충실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걷기가 제일 나아요. 네, 네. 걷기든지 아니면 그 둘레길 정도 그런 거 너무 뭐 가파른 그런 등산은 아닐지라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척추 근육, 복근 이런 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상체 운동, 예를 들어서 네, 근력 네. 운동 그것도 네. 필요하겠죠. 네, 네. 결국은 이게 코어 근육이 강건해야 이게 쓰러지지 않죠. 상체 운동은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죠. 예. 어느 하나 시간이 부족해서 한다면 유산소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의제를 가지고 하기 어렵다 하면 그냥 헬스장을 끊어서 거기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러닝머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코어 근육 헬스도 배우시고 끝나고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가시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운동을 스스로 하는 분은 거의 뭐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장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헬스장을 끊으시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유산소를 기본으로 하시면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두김님께서 요즘에 생양파를 하루에 반 개 이상 먹는데 이게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일까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마 이제 식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생양파에 이제 씹어서 매운맛 나는 게 이제 알리시닌 성분이고 알리신 성분이 이제 혈관에도 좋다. 그리고 뭐 염증도 항염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들 드시고 저도 요즘이 또 양파가 좋을 철이라서 막 드시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당히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고, 혈관에는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오늘 점심에 먹은 고기가 좀 신맛이 났었다. 생양파가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식중독도 이 사람의 그 면역 상태나 건강 상태에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먹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걸 드셔도 식중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양파가 모든 분들한테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시면은 큰 문제는 안 되고, 그거랑 상관없이 생양파는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윤님께서 운동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실내 자전거 아까 원장님께서 걷는 거 땀날 정도로 해라 이런 말씀하실 때 질문하셨던 거예요. 실내 자전거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괜찮죠. 당연히 좋죠. 네네. 밖에서 타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 상관없는데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이제 낙상이나 그다음에 다칠 위험도 있고 허리도 많이 써야 돼서 안 좋은데, 실내 고정식 자전거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운동 습관입니다.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41살이시래요.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천식이 있으셔서 내과를 다니고 있는데 약을 먹든 안 먹든 LDL 수치는 낮은 편인데 HDL이 잘 안 올라간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약을 안 먹으면은 400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런 혈중 지질 관리를 보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혹시.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 고중성 지혈증을 우리가 그 치료를 하죠? 고혈압을 왜 치료를 하죠? 네. 어차피 중성지방도 피 속에 기름으로 많은 거니까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낮춰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동맥경화죠. 네.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최종 그렇죠.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려고 동맥경화죠. 혈관을 좋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선택하는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걸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약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담배는 아주 강력한 산화제죠. HDL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까지 연구되고 알려진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담배를 끊어야 올라가고요. 그 다음 운동이 올릴 수 있습니다. HDL은 음식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고, LDL 낮은 거는 천만다행이에요. 젊어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리온님께서 담배 이야기랑 연결돼서 질문하셨는데, 초기에 원장님께서 담배는 절대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담배 피고도 환자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담배 끊으라고 하면은 담배 피고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유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잘 견뎌내는 거죠. 다 그렇지가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죠. 담배 피고 장수한 사람 보면서 나도 담배 피워야 된다 이런 결론에 내리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르고요. 다만 담배는 이제 지금 혈관도 관계가 높지만 암이랑도 관련이 높고, 그래서 이제 리우님이 그런 유전자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제 담배는 안 태우시다, 쳐다도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당화혈색소가 5.9, 그러니까 정상이 5.6까지니까 약간 높으시고 당뇨 전 단계시네요. 혈압은 100에 70이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할까? 당뇨를 진단받은 지 4년 됐다고 하면 아마 약을 드시면서 5.9까지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인데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기 현재 혈관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해보고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배운 대로 첫째는 운동이죠. 운동, 그 다음에 식이 문제, 그런 걸 오늘 이야기됐던 걸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뇨라든가 만약에 저게 수치가 맞다면 콜레스테롤 조절도 잘 잘 되고 하고 있는 계시고 거죠. 혈압 네. 문제는 별로 없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아마 네. 당뇨약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도 같이 관리되고 있어서 수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이유는 이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서요. 요거는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운동이나 식사, 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를 잘 하시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추천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간 단계인 혈관의 두께, 혈관 상태 이런 것도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웨이님께서 고지혈증 약 먹은 지 8년 되셨는데 이렇게 검사를 병원에서 해봤는데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7살 많다고 해서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관 나이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질문하셨는데요. 네. 혈관 나이를 돌리시. 혈관 나이는 좀 약간 네. 좀 저는 약간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실제로 동맥 상태가 어떤지 그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런 거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아마 PWV를 하신 예,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였어요. 손가락 예. 해서웨이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끼우고 혈관 나이 보셨대는데 그것도 뭐 많이들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날의 스트레스 상태. 뭐 그날의 기분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더군다나 이런 걸 하신 게 보통 건강검진할 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현성이 떨어지죠. 다들 좀 네. 굶고 전날 굶고 와가지고 다들 체력이 좀 안 되신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종종 나이가 더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재현성 다시 했을 때 그 값이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실제 이제 정량적인 초음파 검사 같은 걸 보고 평가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KL 하와이님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을 다 망친다 이런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네. 동맥경화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자체가 바로 망치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네. 동맥경화를 만드는 요인 중에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근거를 제공하니까 더 만들기가 쉽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건강한 사람도 봅니다. 반드시 그런 거. 물론 그런 분들도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일단 고지혈증 있다고 막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네, 그건 없고요. 아니에요. 네, 네. 충분히 혈관을 다 뭐 망치고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봉정님 질문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혈압이 항상 이완기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완기 네. 혈압은 좀 떨어뜨리기가 약으로 떨어뜨리기가 쉽지는 않아서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될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완기 혈압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이뇨제 같은 걸 쓰긴 하는데 이게 수축기 혈압보다는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식이요법은 아무래도 염분량을 줄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역시 저런 경우도 일단은 1차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네, 맞아요. 그걸 하는 게 먼저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암나제이지님께서 이거 약간 되게 답하기 어려운 건데 라면, 과자, 빵 중에 뭐가 제일 혈관에 나쁘냐? 라면은 만약에 끓이고 나서 버리고 새로운 물에다가 하면은 좀 더 과자나 빵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근데 이 노력이면 그냥 건강한 거를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사실 빵도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빵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 뭐 호밀빵, 통곡물빵 이런 네. 거는 또 좀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도너츠나 케이크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혈관에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트랜스 지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라면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한 거, 과자 안에서 조금 건강한 거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종이호랑이님께서 52세 여자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160 가까이가 나오셨대요. HDL은 78, 중성지방 78. 근데 식이요법이나 걷는 거를 꾸준히 했더니 LDL이 106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마다 이거를 피 검사를 계속하면서 봐야 되냐, 또 경동맥 초음파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네, 종이호랑이님이 경동맥 초음파를 언제쯤 다시 하면 되실지랑 피 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면 되실지 혹시 원장님께 여쭤봐도 지금 현재는 될까요? 거의 네. 뭐 정상화되셨으니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한 6개월 정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피 검사를 경동맥 네. 같은 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괜찮으시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1년쯤 뒤에 네.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영상 검사는 1년 주기로 두세 번 해서 괜찮으면 그거 주기를 좀 늘리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하시고 여전히 괜찮으면 그 다음에 2년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피 검사는 원장님 말씀처럼 6개월 뒤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50세 여자분이면 폐경이 이제 오면서 이때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점점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또 올라가실 수 있어서 6개월 뒤에 한번 보시고, 6개월 뒤에 본다는 거는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실 때예요. 운동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뒤고요. 운동이나 이런 게 잘 관리가 못 될 때는 좀 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리님께서 스텐트 시술 하셨대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하시고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때처럼 가슴에 조금 이렇게 쪼이는 증상, 이때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온 것 같다.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흉통이 다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그 관상동맥을 확인해 봐야죠. 네. 예. 우선 네. 간편하게 그 트레드밀 네, 해보고 네, 맞아요. 그다음 필요하면 다시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 네.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스텐트를 10개 넣으신 분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넣었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심장엔 혈관이 여러 개, 크게는 3갈래로 있고 또 막 여러 개 있고 하나에 막 4-5개를 끼우시는 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나 이 증상이 반복이 되면 다른 스텐트 넣지 않은 혈관들, 심장혈관이 괜찮은지 원장님 말씀처럼 검사를 반드시 하고 스텐트 시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2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운동, 걸어서 출퇴근 어떤가요? 3시간 걷는데 좋은지 질문하셨어요.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퇴근 저 정도 하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시니까 네.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3시간 중에 좀 한 30분 정도는 좀 빠른 걸음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맞아요. 좀 그때는 그 심박이 한 120번 정도는 좀 되도록 그 땀이 가볍게 날 정도로 그렇게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실내 자전거 너무 오래 타면 지칠 위험이 있지 않나요? 질문하셨는데 치질 위험, 자전거 오래 타면 치질 위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치질이 생긴다는 게 항문 주변에 근육이 약화되면 더 빠르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 엉덩이나 허벅지, 그 다음에 관략근을 잘 조이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시면 오히려 치질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보면은 보통 헬스장이든 집이든 이 실내 자전거를, 그러니까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타시는 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다 TV를 보면서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대충 하시거든요.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약간 생각을 하면서 내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랑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길게 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질 위험은 걱정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엔젤님께서 남편이 공복혈당 130, 당화혈색소 6.3, 그리고 식후혈당이 200 이상이 나왔대요. 거기에 LDL 130, 중성지방이 조금 높으시네요. 중성지방이 350 아니면 400 이런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흡연은 안 하고 계시고,
간 기능도 좀 높아서 간 기능 이상 수치가 있고, 근데 고덱스 약은 드시고 당뇨약은 아직 먹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식후혈당이 200이 넘은 지가 한 5년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당뇨약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닐지 혹시 어떻게? 당뇨 기준에는 지금 애매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식이 조절을 먼저 해야죠. 네.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죠. 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네네. 약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걸로 봐서는 중성지방이 높은 남자분들은 다 예. 이 탕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렁탕 아니면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이런 거 탕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드시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물 요리를 좀 줄이시고 흡연을 안 하시는 건 너무 좋으신데 요런 걸 좀 하시고 HDL이 40 정도라 하시면 운동하시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40 이상이면 더 높으면 더 좋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식이 조절은 국물 요리나 요런 거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웬만하면 안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수치를 좀 좋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너무 비만하시면 그 비만 치료제 중에 당뇨 개선이 되는 비만 치료제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비만인 분들한테도 당뇨 전 단계면은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만 상태는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태준님 질문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 치료와 관련해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그 신장 기능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신장 기능이 이제 왜 떨어졌는지가 문제겠죠. 이게 그 문제지만 신장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해서 그 치료를 하는 건 아직은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가능성으로 봐서는 그것도 결국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 문제니까 신장이 혈관 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선에 도움은 되겠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이제 콩팥 질환이 있으신 건데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당뇨에 의한 만성 콩팥병인지 아니면은 뭐 사구체 신염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심장 질환에 의한 건지 이게 원인에 따라서 조금 효과는 다르겠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네. 콩팥이 안 좋다고 해볼 수 없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라이프위원회 방문하셔서 상담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